예, 이제 교육윤리에서 11강, 12강이 남아 있는데 11강, 12강에서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바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11강에서는 뇌사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12강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의료윤리, 즉 뭐 인공수정이랄지 또 냉동보존술, 생명복제, 또 인간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뇌사인데요. 뇌사. 우리가 이 죽음을 정의할 때에 언제부터 죽음이라고 이렇게 에,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의 시점을 심장이 멈췄을 때로 보느냐, 또는 호흡이 멈췄을 때로 보느냐, 뇌가 죽었을 때로 보느냐, 아마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또 어떤 때는 그 눈동자가 확대되었을 때 그렇게 눈동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그 생사관, 문명론, 또 철학과 종교, 법률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영원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정의로는 심장사가 보통 통용되고 있습니다. 즉 심장이 멈췄을 때를 죽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죄도 심장이 멎었을 때 살인죄로 적용이 되고, 또 시체 부검도 심장이 완전히 죽어서 멈춘 다음에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사라는 것은 하나의 의학적인 개념입니다. 의학적인 개념. 뇌사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뇌사란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을 입어서 심장 박동 이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뇌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고 또 인공호흡을 연명한다 해도 14일쯤 후에는 심장 박동까지 멈추게 되는 죽음의 한 진행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사가 됐더라도 심장이 멈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장이나 신장, 췌장 등 주요 장기 이식이 가능한 상태로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의 인정 문제에 대한 의학계의 고민이 있는데, 심장이 멎은 후에는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며 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명 존중 사상에서 바로 비롯된 것이 뇌사입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는 호흡이 멈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장기 이식이, 호흡은 비록 멈췄을지라도 심장이 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른 사람을 여러 명 다시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기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명 존중 사상에서 이 뇌사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의학계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뇌사 인정의 체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뇌사 법안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로 1999년 2월 9일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9일로 뇌사가 공식 인정되고 뇌사자 장기 이식이 합법화 되게 됐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왜 법 제정이 필요했냐면은 장기 매매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또 장기 이식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뇌사자에 대한 과잉 진료로 가족들의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의사에 대한 형사상 부담 경감하자는 그런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뇌사 판정은 신경과 전문의 포함해서 3명 이상의 전문의와 또한 종교인, 법조인 등 7 내지 10명이 참여한 전국 50여 개 병원의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단국대학 병원도 바로 전국 50개 병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뇌사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종교인으로서 그 뇌사 판정위원회 몇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참석하면은 그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거의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본인이 뭐 사전에 동의했든 또는 가족 등이 일단 동의가 있고, 또 의사의 그 정확한 그 의료적인 그런 판정이 되었을 때에 거의 다 뭐 거부되는 경우는 없고 통과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뇌사의 장기 적출은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배우자나 부모, 또 14세 이상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적출을 하지 못합니다. 뇌사를 처음으로 법적 죽음으로 공인한 나라는 1971년 핀란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등 17개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뇌사 인정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죽음의 문제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 이전에 윤리적, 철학적 문제이며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의사나 변호사가 좌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법률적인 면에서 뇌사의 시기를 사망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뇌가 활동을 멈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뇌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심폐 기능을 포함한 모든 신체 기능이 중지되고 조직이 썩기 시작할 때래야 확실한 판정을 할 수 있는데, 뇌사라는 것은 그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의학적 시각만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뇌사설의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생명의 핵심은 심장 박동이 아니라 뇌기 기능이 있고 인간의 개성과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따라서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은 기계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뇌사설 주장의 근원적 토대인 것입니다. 뇌사 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함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습니다.
뇌사 상태에서의 치료는 비인도적이며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그러한 치료의 계속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의료 자원의 낭비이죠. 또 희생 가능한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를 낳게 됩니다. 뇌사자는 또 최상의 그 장기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합법화되어야 하며 뇌사 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해의 검사, 또 2인 이상의 전문 의사의 판정, 또 뇌사 판정 의사와 장기 적출 의사의 분리, 추후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일정한 판정 절차의 보존 조치로 판정의 그 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뇌사설 반대의 근거로는 뭐가 있느냐면 인간 생명은 존엄하므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 매매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진에 의한 사망이 초기에 판정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의사가 장기 적출의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뇌사를 판정했을 때 추후에 그 검증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가 됩니다. 식물인간까지 죽은 사람으로 보는 대뇌사 개념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죽음의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의 시점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뇌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심폐 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점이 달라지면서도 그 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요인도 바로 반대의 근거가 됩니다. 생명을 어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제3자가 판단해서 그 생명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에 의한 그러한 상업적 의미와 효용적 가치를 보는 것은 너무 기능적인 판단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도 아직 그 속에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인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뇌사를 생명운동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룰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결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는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 뇌사 판정을 기술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래적 인간 존엄성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경시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반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인 그런 동기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뇌사의 결정 문제만큼은 전적으로 기술적 또 의학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보호자 또 생명윤리 분야의 철학자, 종교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에 의한 윤리적이고 의미론적인 부분도 그 결정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사에 반드시 충족돼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확정된 원인 질환과 치료로 희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질적인 그 뇌병변이 있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발 호흡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 대사성 혹은 내분비 장애가 없는 경우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체온 상태, 직장 온도가 32도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저체온 상태일 경우, 저체온 상태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학적으로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뇌사 판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홍수 상태인 경우와, 두 번째는 자발 호흡에 완전한 소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양안, 즉 두 눈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뇌관 반사, 즉 광방사나 각막 반사, 안구두 반사, 그 다음에 전정 안구 반사, 모양체 척수 반사, 모양체 척주 반사, 기침 반사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스스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발 호흡 정지 판정을 검사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다섯 가지 판정 기준을 6시간 경과 후에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뇌파 검사를 실시하여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고, 이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로 소아 뇌사 판정 기준을 보면은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에 태어난 1년 사이인 아이는 48시간 간격으로 2회 판정 기준 검사와 2회 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또 1세에서 5세 사이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판정 기준 검사와 1회 뇌파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세 이상의 소아는 위에 얘기한 대로 성인과 똑같습니다. 뇌사 판정은 신경과 또 신경외과 또는 마찰과 전문의 2인과 담당 전문의가 판정하며 장기 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 이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식은 자발적인 장기 기증에 따른 장기 이식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친구로 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죽어가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랑이며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내어주는 결정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뇌사자가 생전에, 즉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밝혀둔 경우에만 장기 적출의 시행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제공자의 생사에 관한 도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장기는 신선할수록 이식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를 떼어내는 일이 죽음을 야기할 경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선한 장기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앞당겨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기 및 조직의 채취는 낙태되는 태아, 즉 6주에서 11주 된 그 태아의 세포 조직을 이용한 난치병, 즉 파킨슨병을 고치는데 이용되고, 또 척추 등 신경계통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태아의 뇌련, 신경세포를 이식하면 신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 태아세포는 콩팥이나 간세포 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정상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세포 이식 수술에 대한 연구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유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시도, 또 산모에게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특정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가족을 위해서 일부러 임신을 시켰다가 낙태를 하게 해서 그 태아의 그 조직을 이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생이죠. 또 여성의 몸이 이식 수술을 위한 태아 생산 공장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의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인체의 장기와 조직의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태된 아이의 장기는 이식 수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느냐 혹은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미리 정해 놓아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합법적인 그러한 채취가 가능한 경우에도 사전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인간의 신체는 화학공장이나 제약회사 등 장기 농장으로 기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죽지 않는 인간의 신체로서 기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는 말씀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바로 우리 몸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몸이 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 후에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장기 및 조직을 채취할 목적으로만 신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채취가 정당한 경우에 사전 동의를 통한 사망 후의 이례적 장기 기증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장기를 얻기 위해 태아를 배양한다거나 또는 신체를 인공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뇌사 및 장기 이식의 논쟁점입니다. 뇌사 문제는 이미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보건사회부에서 입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나 윤리적 논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뇌사 문제는 그 인정 여부를 떠나서 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즉 뇌사란 대뇌와 소뇌, 간뇌 등 모든 뇌의 기능이 정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사람을 죽었다고 보는 의료 판단입니다. 뇌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은 역시 의료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저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죽은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서 뇌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가려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일단 뇌사 상태에 들어가면 90% 이상이 6일 내에 심장사를 맞고 길어야 15일을 넘긴 예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미 뇌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려는 것인가? 뇌 상태에 있을지라도 심장이 멎을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는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뇌사 문제는 장기 이식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것입니다. 특히 심장 이식의 경우 아직 뛰는 심장을 이식해야 하지, 심장이 일단 멈추면은 그 심장은 이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사자의 뛰는 심장을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식하면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 심장 이식 수술이라는 또 다른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 만일 생기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뇌사 문제도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안락사가 어차피 죽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기된 것인 반면에 뇌사는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릴 방도를 찾는 가운데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사자가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남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산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뇌사자의 경우는 딱 떨어지게 산 사람이라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살지도 모를 사람이라면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리가 최고로 보호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죽음 또는 자연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죽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이라면 늙어 죽는 것만이 자연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사를 자연사라고 본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심장사를 죽음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그 순간 신진대사가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멈춘 시점을 중심으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뇌사의 순간으로 앞당기려는 것이 바로 뇌사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의학의 판단이면서 윤리 판단입니다. 의학의 판단이라면 바로 객관적인 과학의 판단이고 윤리 판단이라면 바로 사회적 합의 문제입니다. 윤리 판단도 합의라는 면에서 어쩌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성은 보편성 또는 일반성이라는 뜻의 객관성입니다. 의학 판단은 사실의 바탕을 둔 과학자 집단의 전문 그러한 판단이지만 윤리 판단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그 일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도 객관성을 가져야 하나 그 객관성은 누구나 옳다고 하는 뜻에서의 객관성이므로 사실의 객관성이 아니라 진실의 객관성, 곧 주관적 객관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리 판단, 곧 가치 판단은 사실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내는 진실의 결정입니다. 진실의 문제는 삶의 의미 물음과 연결된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는 바로 그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러한 윤리 판단은 상당 부분 사실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 판단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선 뇌사가 무엇이 하는데 대한 지식이 일반화되어야만 윤리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발전될수록 우선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한 지식을 알아낸 후 윤리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뇌사의 경우는 두 가지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뇌사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연결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뇌사했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환자가 확실히 뇌사였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장기 이식의 필요에 의해서 섣불리 뇌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뇌사 판정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 의료계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해 왔는데요. 1968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뇌사 판정 기준을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세종의학연구소가 1988년에 이제 세워져서 거기서 대한의학협회에서도 뇌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서 뇌사 판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둘째로 뇌사자는 얼마가나 또는 유족의 의사 표시에 따라 그의 장기를 떼어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판단은 순전히 의사의 양심과 과학적 사실 판단에 맞게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판단은 뇌사 및 장기 이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뇌사자는 며칠 내로 심장사로 간다는 의료 지식이 있을지라도 원래 과학적 지식이란 확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률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뇌사의 문제가 제기된 이래 몇천 명의 뇌사자를 관찰할 결과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살지도 모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윤리 판단에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실도 상당한 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판단이 안고 있는 원초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지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윤리 판단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죽었다고 나도 또한 죽으라는 법이 있을까?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확률이 상당히 큰 경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이 죽는 것과 뇌사자는 죽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면 뇌사자의 죽음에 대한 판단이 확률에 불과하다고 반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것은 뇌사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의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연사, 즉 심장이 멈춘 자연사라고 완벽한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지만 거의 살아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멎었을 때 죽었다고 본 것이 그동안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학의 발달로 뇌의 기능이 밝혀져 뇌가 죽으면 다른 기관도 살 수 없음이 밝혀졌으면 뇌사의 시점을 죽음으로 보는 새로운 관습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리적 현상이요 사실의 문제이지만 죽음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의 문제요 또 윤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시점을 죽음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연사도 그랬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포가 모두 썩어야 죽는 것인데 세포가 모두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또 꼭 그래야 죽은 이의 인간다움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장이 멎는 순간을 죽음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모든 일을 처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장사를 죽음으로 본 것은 산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윤리적 고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이가 남을 생각하는 최후의 윤리적 배려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은 남을 위해 자기 몸을 준다는 더 적극적인 윤리적 결단으로 죽음을 결정하는 시대를 여는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뇌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장기이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기증카드를 만들어서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을 원하는지 그 의사를 밝혀두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동안은 지식의 확대에 힘을 써왔는데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으리요마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인류의 능력을 견제할 지혜요 개인의 지혜가 아닌 인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윤리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 판단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 이식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했는데 물론 그렇죠.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데 그 생명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살아있는 생명을 이웃에게 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더 이상 희생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내 장기의 일부를 그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기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한 실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장기 이식에 더욱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아마 장기 이식을 사전에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장기 이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좋은 기회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실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생명의료윤리 바로 뇌사에 대해서 또 장기 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으로 제 11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